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덥고 힘드시죠 요새? 힘들어요. 오늘 네. 오늘 긴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힘들었어요. 네. 우리 민주당 제가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하고 있거든요. 네. 전국 대의원대회 하는데 열심히 회의해서 룰을 만들었는데 룰이 좀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아침부터 힘들었습니다. 근데 날씨도 덥고 습도가 높으니까 더 힘드네 오늘. 민주당은 왜 룰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 잘 결론이 나겠죠 추후에. 결론을 내놓고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계속 떨어지니까 민주당에서 나서서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전당대회 준비하는데 가장 기본은 그거였거든요. 이제 지금의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국민의 여론을 좀 담아서 실제 룰을 정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보면 기존의 룰은 중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위원이라는 게 뭐냐면 당의 간부들입니다. 실제 얘기하면. 네. 간부들 중심으로 해서 컷오프하는 3명을 예비 경선에서 하는 룰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10대 30, 7대 3의 비율을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원래의 이제 100% 중앙위원 선출로 비대위원들이 이제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대에 좀 안 맞는 룰로 간 거 아니냐. 전준위에서 만든 안을 이 룰을 만들어라. 그래서 안을 만들었는데 비대위에서 잘라버렸습니다. 비대위에서 컷오프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지금 외로워 보이니까 민주당이 옆에서 또 같이 싸워주는 것 같습니다. 아유, 국회가 잘해야 될 텐데요. 네. 네. 그렇죠. 지금 이게 저는 이제 좀 이제 재헌절입니다. 재헌절 74주년이죠. 오늘 국회에 보니까 국회 의사당에 재헌절 74주년이 붙었습니다. 참 어려운 나라를 식민지와 또 전쟁과 분단과 잿더미에서 이렇게 세운 나라인데 재헌절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기적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좀 더 이제는 74년이 됐으니까 재헌절부터 이제 74년째입니다. 국회가. 네. 국회가 좀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가 맨날 민주당이랑 앉으면 티격태격하는 게 이제 법사위입니다. 법사위. 예. 법사위를 주기로 했는데 법사위 주는 조건이 사개특위가 어떻다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참 숨이 막히고 답답한데 재헌절에 돌이켜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이제 이렇게 민주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30년이 가장 민주적이었겠죠. 그런데 그 한 20몇 년 동안 우리가 국회가 만들어온 민주당과 함께 만들어온 전통과 관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인 법사위의장, 여당은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운영위원장. 이것대로 이제 계속 해왔는데 지난번 21대 국회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압도적이라고 해서 하니까 다 뒤집으니까 색깔에도 막 없고 지금 이 얘기만 나오면 법사위원장만 나오면 국회는 또 공견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자 우리 재헌절 이후로 국회가 해왔던 또 한 지난 30년간 민주화 이후 해왔던 오랜 전통을 복원하면 될 문제인데 그거랑 사개특위를 묶어가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회가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 같아서는 답답합니다. 우리 최영두 의원님과 또 좋은 진행을 지금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제 국회라고 하는 것은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 아니겠어요. 네. 약속도 큰 약속, 잠깐만 들어보세요. 법률 규칙 다 따로 예를 들면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뤘잖아요. 네. 검찰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합의를 했고 협의했고 약속하고 대국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이틀 지나서 파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법개혁을 위해서 합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법안의 후속으로 보안입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합의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법사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가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것은 또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에 대한 것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뭘 이렇게 다시 또 헌법에 대한민국에 무슨 누구에게 있고 다 1조에 있는 것처럼 지난 30년 우리가 간섭적으로 그 하나의 원칙과 전통으로 법사위는 제2당이 하고 국회의장 1당이 한다는 것을 지난해 21대 뒤집어 엎어놓고 그걸 주면서 이렇게 조건을 달면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구치직 사법개혁 이저 금수환박 이 법에 대해서는 실제로 걱정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당초에 이제 합의했던 거 많이 달라져 있어요. 예. 그러면 재헌절에도 지금 원 구성 안 됩니까? 되겠죠. 나 민주당에서 이제 저 현실을 다 깨닫고 이 큰 틀과 작은 그러니까 틀이 있구나 해서 잘 교통정리해 줄 걸 믿고 있습니다. 정치를 저도 이제 해보니까 지금 들어와서 이제 2년 우리 최 의원님 지났잖아요. 남 탓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꼭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고 좋은 말씀. 그 여당이면 여당답게 책임지고 해서 딱 가면 됩니다. 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너무 강속구만 계속 던지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실은 뭐랄까 이 문제는 문제라고 문제만은 원내대표가 소수 여당 대표가 되다 보니까 이 그대 여당에 대해서 협상에서 처음부터 이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많이 절충해 보려고 노력했다가 이제 이렇게 그 지나친 양보가 아니라 이것은 그 결국 정치인만 검찰 수사를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거나 하는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선거법 사건하고 그 집권 부분, 권한 남용 부분은 다시 검찰 수사 되도록 하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지금. 우리 주행커님 딱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가장 큰 우리나라의 대전환 시기가 온 거거든요. 사실은요. 뭐 70년대 위기가 있었고 또 80년대 위기가 있었고 또 90년대 IMF 위기 뭐 이렇게 2008년 위기 하는데 지금 2022년은 새로운 대전환의 위기거든요. 사실은요. 이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고 후발에 대한 또 대응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그것이 이제 국회가 해야 될 거고 네. 또 윤석열 정부가 좀 책임지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난국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정치권이 정말 정신 차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난국을 좀 타게 해달라. 물가 봐라 6% 넘었다. 좀 국회에서 좀 잡아달라. 그리고 대통령이 좀 잡아달라. 이렇게 좀 국민들은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이제 물가 경제 특위를 매주 가동하기도 했고 국회의장도 어쨌거나 이거는 여야가 상임위 구성을 하기 이전부터라도 같이 하자고 했죠. 그러면 대통령이 한마디 할 때 내가 이렇게 봤더니 물가 이거 걱정이더라. 어떻게든 좀 노력할 테니 우리가 국민이 합심해서 이 위기를 넘깁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런 이야기 하시고 있는데 우리 주앵커는 그건 잘 안 들리고 지금 도어스태핑에서 한마디를 가지고 이제 해체해서 맥락을 끊고 이야기하면 그래 보이지만. 아니요, 제가 해체한 게 아니라 기사도 그 도어 스태핑 그 발언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인사 문제. 전 정권 지명된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 봤나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인 출신 재영도 의원님.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는 대통령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뭐 역대 정부가 다 그랬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사청문 제도에서 좀 더 철저하게 비공개 검증을 한 뒤에 국회에서는 정책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훨씬 인재풀이 넓어질 텐데 지금 장관 제의하면 안 하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절반 이상 안 한다 그런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거 뭐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로 나중에 해명돼도 망신 나오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상황으로 이제 그래 된 건데 그것도 하나 있겠고 어쨌거나 이 장관 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니까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하자가 밝혀지면 스스로도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한 말씀 좀 그 부분은 대통령의 책임이고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 그건 뭐 불가피한 거 아니겠냐 생각을 합니다. 뭐 인사 얘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아까 총체적 난국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든가 대통령 주변의 내각이라든가 청와대 이런 포진이 됐을 경우에 뭘 보여줘야 되냐면 위기에 대한 현실 인식과 진단과 대책이라고 하는 자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시켜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시사점은 뭐냐면 실력이 없는 것 같은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요.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좀 한 번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자기 실력이 입증이 안 됐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권 내에서 협력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치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사나 이런 전반적인 정책의 추구주의를 보면은 대통령이 그 취임사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최영두 의원님과 얘기했지만 처칠의 전시내각에서 애틀리와 함께 협치했던 모델을 얘기했는데 그 협치의 모델을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협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다. 결국은 뭐냐면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야만 위기를 타개할 수 있고 그것이 자기 실력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사의 전반적인 현황을 볼 때 실력이 안 보이고
협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를 때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는 건가? 이 위기 상황에 정말 타개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의문표를 지금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을 됐죠. 빨리 타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됐고 실력을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요. 실력을 보여주셔야죠. 실력을 단박에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선택해서 이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는데 물려받은 과제와 이런 부채라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제 환경도 안 좋고 그 실력을 보이려면 그래서 그나마 실력 보이려고 대통령의 인재풀을 쓰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했던 분도 쓰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 모두 민주당은 평가절하해버리니까 뭐 난감한 거죠. 난감한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민주당도 뭐 한덕수 총리 인준 청구는 또 동의해 주셔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것도 협치의 전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어쨌거나 지금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 충분치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정말 여당과 정부가 더 심각한 위기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은 이제 뭐 사도 낱말하듯이 이게 지금 어디 연못에 돌 던지듯이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지금 너무 위태로우니까 지금 야당도 뭐 여사야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헌정사상 거대 야당인 적이 없었던 만큼 국회가 딱 스톱시키면 다 스톱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답답한 만큼 아까 제가 거대 야당이 좀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실력을 이제 야당 얘기도 했는데 아까 저희가 처음 최영대 의원님과 얘기하는 게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인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인사에 대한 책임지고 좀 더 국민에게 고개 숙이면서 가겠다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전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인사의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한 질책이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가장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결국 인사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건데 경제 문제는 위기를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타개할 수 있겠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 정책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 이제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걸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해야 되는 건데 왜 전 정부로 가냐 이거예요. 저는 전 정부의 인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정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얼마 전이고 우리 대통령도 전 정부 인사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 왜 남 탓을 합니까? 최영도 의원님 오늘 박순애 신임 교육부 장관한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러면서 아이고 여론 야당 공격에 고생했어 이렇게 했던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하기 싫지만은 꼭 과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한테 하던 말씀 비슷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나 또 지금 임명장 받은 신임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그게 언론에 이렇게 인용될 줄 알고 했겠습니까? 서로 덕담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한 이야기인데 잘해야죠.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인선을 굳이 그런 그 언론의 지적과 비판을 무릅쓰고 했다면은 대통령도 그런 실력에 대한 신임이 있다고 생각하셨을 거고 그러면 이제 부총리도 실력으로서 사람들을 더 이상 고통받게 하면 안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법을 찾아서 실력으로 보여줘야죠. 이게 뭐 그냥 몇 사람 공직해서 좋아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때는 다 그 이유가 있고 또 부총리가 지금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할 때는 그분을 책임을 하겠어요. 우선 여성이었고, 우리 여성은 참 부족했지 않습니까? 여성이었고 또 몇몇 사연이 있었지만 뭐 그 사연은 또 본인 소명한 바가 있고 하니까 정말 이제는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으로. 실력도 실력인데 제가 왜 최영도 의원님이 이 방송하면서 그랬잖아요. 미국 사례도 항상 최영도 의원님 얘기하는데 오바마도 그랬고 트럼프도 그렇고 야당에게 협조하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도 하고 협치했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제가 볼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과 협력을 넘어가는 그런 정치를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안정화될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불안한 겁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아마 내가 보니까 우리 윤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는 열렸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 우리 당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정치권 그래서 지난번에 첫 희정연설한 뒤에 쭉 돌면서 물론 의원들이 더 훨씬 많기도 하지만 민주당 의석에서 더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지금 조금 그동안 청문회다 또 인사 과정이다 초기 정부에 좀 서로 각박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아마 내 생각에는 우리 이진복 민정수석 정무수석이나 또 정무수석이 주로 하셔야겠죠. 정무비서관이나 해가지고 우리 야당의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하고 또 야당 의원님들도 허심탄회하게 지금 방송에서 예리하게 질타하시는 걸 진짜 만나서 정말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는 그런 좀 분위기를 빨리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에서도 우려하고 있죠. 당에서도 걱정을 하죠. 걱정하고 이제 그것들 하나의 지표니까
지표로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인가 뭐 지금 우리 당내에서 민주당도 그렇지만 우리 당도 뭐 이 어려운 국민의 당에서 보여야 될 모습치고는 정말 참 국민들이 실망할 모습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우리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고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과 상식이지 않습니까? 인사도 이제 상식적 수준에서 봐야 되고 그것이 이제 공정하냐에 대한 기준인데 지금 봤을 때 인사를 할 때 대통령 친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국민이 볼 때 그 질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인선을 통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친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그냥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하나 예를 드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0년도인가요?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공정사회를 내세워서 정책 전환을 외쳤단 말이에요. 아마 최영도 의원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정부의 그 실패사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엇을, 지금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내세웠는데 왜 실패했을까? 공정사회를 국민이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불공정한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슬로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되새기고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야만 지지율에 대한 부분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벗어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또 갈 수도 있다. 박성준 의원님이 오늘 네. 너무 밀어붙이네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저는 야당이잖아요. 알겠어요. 지난번에 최영도 의원님 얼마나 밀어붙였습니까? 그래서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된답니까? 아니 지금 그건 비대위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결정해가지고 피선거권이 없다면서요. 아니 지금 보면 당의 규정이 6개월 당비를 낸 분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2월 14일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이 미달돼요. 네.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예외 규정을 넣어야 되는데 예외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 그래서 거죠.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네. 박지원 위원장은 내가 그렇게 무서운가 그러면서 나는 할 거야. 나 있어. 권한 있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비대위원회에서 그 규정을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그건 아니다. 그건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927님께서 실수나 실언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얘기합니다. 김정숙님께서 민주당은요 몇 년 동안요 전 정권 탓하지 않았나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 윤리위원회는 7월 7일에 열립니까? 끝납니까? 이제 이 논란이 열리겠죠. 열리고 이제 어쨌든 뭐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 정리가 될까요 이번에는? 아니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그동안 쭉 보여왔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무튼 뭐 너무 원래 그런 말이 있습니다. Too close to call. 이 뭐 네. 임박했기 때문에 뭐 서둘러 섣불리 뭐라고 예단하기 좀 어려운 것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 좀 곤란해지죠 지금. 아 이거 난감하죠. 난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난 윤석 대표의 그 뭐 여부를 떠나서 당이 만일 이제 이런 문제로 뭐 그런 일은 뭐 크게 예상할 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야 지금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고 또 그렇죠. 지방선거도 크게 져가지고 누가 책임이 있느냐 어떻게 책임을 할 것이 근데 그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를 앞장선 분이 또 다시 당대표가 하겠다니 여러 가지 혼란과 소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간신히 이겼다가 또 두 번째는 크게 이겨서 새롭게 국정 동력을 발휘할 시기에 여당이 지금 지도부의 무슨 문제로 또는 혹여라도 뭐 여기에 뭐 당권이 뭐 지대니 하는 이런 이야기가 생긴다는 건 굉장히 그 블랙홀 같은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뭐 누구도 상정하지 않을 거고 상정해서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 상황에서 예외적인 거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당 대표를 이렇게 흔드는 거. 이것은 사실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사건 자체가 뭐냐면 이준석 당대표를 어떻게 되면 지금 완전 거덜내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당대표 유상뿐만 아니라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한 작업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도 제가 볼 때는 물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작업이라고 보기에는 당내 작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젊은 당 대표의 그런 뭐 여러 가지 말하는 방식 또 스타일에 대한 그 우리 당의 핵심 아주 그 오래된 지지층들의 또 반발도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이런 젊은 지도자는 이렇게 막 말을 함부로 하나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제 이거는 그와 별도의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 당내에서 얻어된 거라기보다는 뭐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두 가지 사안 아니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른바 무슨 상납의혹이라는 것이었는데 그거는 제기되었을 때 아무 근거가 없다고 윤리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한창 대선 중에 있었던 뭐 거기를 만나가지고 누가 이준석 대표의 정무실장이 만나서 무슨 각서를 써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제 그걸 다루는 사안인데 그거는 당윤리위원회 이게 제보가 된 마당이니까 당윤리위원회가 그걸 또 묻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참 이게 전혀 예기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뭐 지금 민주당이나 우리 언론에서 볼 때는 이게 뭐 저거다 뭐 공격이다 뭐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아니, 좀 제가 작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뭐냐면 정치권에서 누군가를 민주당이 하던 패턴 말입니까? 아니 그 국민의힘 패턴입니다. 국민의힘 패턴 하나가 뭐냐면 고발사주 그렇고 시민단체 동원하고 또 하나는 유튜브 동원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준석 당대표가 왜 이 문제는 10년 전에 2013년도였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경선 과정에 이준석 대표와 갈등 국면에 있었잖아요. 윤핵관과 네. 갈등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불거져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정하게 작업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시점으로 좀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당대표에게 이 정도까지 이제 위해를 가한 걸 보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서 헤어지려고 생각하나 봐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 윤핵관이 날 공격한다 명백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막 그러면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 모두 자제하고 네, 그래야죠. 말은 했는데. 그렇게. 그렇죠. 7월 7일이면 끝날까요? 더 큰 싸움으로 또 번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건 뭐 아무리 되고 정리돼야 될 그리고 윤리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되겠죠. 윤리의 판단이 내려져야 될 텐데. 그런데 참이 좀 당혹스러운 것이 그랬을 때 내려지고 나면은 뭐 나겠죠. 결론에 따라서 보시죠.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죠. 역대 이제 모든 정치사를 보면은 꼭 뭐 YS가 그런 표현도 토사구팽이라는 그 당시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항상 희생양을 만들거든요. 네. 왜 그러면 그 정권의 안정화, 연착륙을 위해서 또 하나는 권력의 집권 세력이 실적으로 권력을 잡고 지속적인 어떤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누군가 정적을 만들고 그것은 야당일 수도 있겠지만 권력 내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한국 정치사에 항상 있어 왔던 과정들인데 지금 보면은 결국은 국민의힘의 이 대선에서의 승전보가 있었는데 승전을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승전의 가장 주인공이 이준석 당대표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보면은 희생양을 누구를 만드냐면 이준석 당대표로 만드는 과정이 지금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혼란에 들어갈 수 있는 국민의힘이 어려운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왜 당대표를 희생양으로 만드냐. 여당으로서는 참 지금 이렇게 정부가 어려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어려운데 이런 질국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도 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과연 경쟁하는 건가 과연 이게 그 안에 국민은 있는가 이게 계속 묻게 됩니다.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정치라고 하는 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옆에 아니 이제 중심에 와서 보고 있죠. 저도 보고 있는데 이 정치 안에 들어와 보면 그 권력의 내부의 투쟁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수 과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고 또 그것이 다 당의 위기가 오래 초래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건데 민주당은 가만히 이제 뭐 우리 민주당은 지금 국민 속으로만 가면 우리가 그렇죠. 이제 좋은 건데 국민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사청문 과정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하는 얘기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갈등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지금 주 앵커님한테 저는 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룰에 얽매인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만의 잔치를 할 수 있는 게 룰이거든 사실. 네. 룰을 오히려 타파하고 개방형으로 가면 저는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제가 전당 준비위원회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다 그렇게 주행커님이 얘기한 걸 내가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당대 준비위원회 전준위의 회의에서는 그 열 몇 명의 위원들이 다 그런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 네. 이상하게 비대위로 갔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비대위에서 룰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비대위에서 비대위에서 바뀌었어요. 바뀌면 안 되죠. 운동량을 똑같이 해야지. 그건 뭐 저는 뭐 그 정당이 아니라도 일반인이 볼 때도 룰을 바꾼다는 것은 룰을 바꾸면 게임 결과가 달라져요. 자, 국민의힘은요. 예. 자, 정권을 잡았습니다. 여당입니다. 이제 정권이 국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데 왜 그 모습을 안 보여주고 그래서 내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원구성 협상 법사위 문제가 안 풀려서 우리 당 내부에서 지금 이제 상임위 명단을 다 발표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당이니까 그 지금 뭐 상임위원장이 안 정해지더라도 우리는 간사를 정했고 또 상임위원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로 해서 지금 저 민주당도 빨리 같이 합류하기를 요청하면서 같이 하면서 상임 구성되면은 그 위원장만 안 뽑을 뿐입니다. 지금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하냐 또 몇 대 몇으로 하냐 이것도 뭐, 남아있죠. 그거는 뭐 민주당이 뒤에 있으니까 그건 뭐 딱 정해진 그 수식 같은 게 있으니까 될 텐데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한테 이런 배치의 문제가 전통과 원칙인데 큰 기둥인데 이걸 흔들려고 하니까 생긴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국회 차원의 특위도 뭐 오늘 김진표 의장도 특위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도 지금 상임위를 다 구성을 해서 지금 여당이니까 여당이니까 빨리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빨리 굴러가야죠. 재헌전도 앞에 그럼요. 있는데 김진성님 여야 둘 다 민생은 안중 없고 참 딱해요 얘기합니다. 김진희님 국민은 없어요. 밖으로 싸움하는 건가요? 최영두 박성준 최영두 두 분은 안 그럴 겁니다. 가서 원구성을 위해서 빨리 띄워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